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의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골든크로스, 즉 지지율 교차가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고 여론의 향방에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최근 밝힌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지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 지난 대선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는 이야기죠. 리얼미터라고 하면은 대선 기간 내내 매일 여론조사를 했던 기관입니다. 이택수 대표를 이 아침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 한국일보가 근소한 차이로 문재인과 박근혜가 골든크로스했다. 즉 문재인이 박근혜를 추월했다는 결과치를 담은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얼마 후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후 리얼미터와 방송 3사 조사에서도 문재인이 박근혜를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대선 사흘 전 늦은 밤 경찰의 거짓 수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 박근혜 후보의 우세로 원상복구됐다는 것 아닙니까? 상세히 그 조사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12월 19일이 대선 당일이었죠. 네. 그로부터 D-6, 그러니까 블랙박스 기간 동안에는 유권자들이 조사 결과를 알 수가 없었죠. 네. 저희 조사에서 12월 14일, 네. 그러니까 대선 5일 전 기점으로 보면은 대략 한 3-4% 정도 박근혜 후보가 앞서 있었고요. 네. 마지막 주말이었던 12월 15일 토요일 날 47.3 대 47.0, 0.3% 차이로 문재인 후보가 따라 붙었었는데요. 네. 그리고 골든크로스는 12월 16일 마지막 일요일 날 48.0 대 47.5, 네. 0.5%포인트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날 밤 11시에 아시겠지만 TV토론, 3차 TV토론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밤 11시에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인 12월 17일 저희 조사에서 네. 다시 박근혜 후보가 48.7대 46.9 다시 역전해서 박근혜 후보가 단 하루 만에 역전하는 결과를 나타냈었고요. 네. 방송 3사 조사도 당시에 1.4%포인트 차로 12월 18일 대선 하루 전 마지막 조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앞섰는데 그 전날은 그 1.4%포인트 차로 문재인 후보가 하루지만 골든크로스가 있었던 그 리얼미터 조사와는 하루 차이였죠. 네. 하루 차이로 골든크로스가 사실 있었는데 1일 천하로 다시 박근혜 후보가 앞섰는데 그 시점에 공교롭게도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던 직후라는 점을 언급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러면은 몇 주 전에 진선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가 열세로 돌아섰는데 서초경찰서장의 서초경찰서장 하여튼 뭐 거짓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역전했다. 그래서 국정원 간부를 원세훈이 치하했다. 이런 이야기 폭로를 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리얼미터 조사했던 겁니까? 그렇죠. 이제 12월 16일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12월 17일 골든크로스, 리얼미터 방송 3사 조사 결과가 연달아서 일어났던 점인데, 저희 리얼미터가 아까 이제 언급하셨지만, 당시 일간 단위로 조사해서 발표를 했던 곳이 저희 리얼미터였고요. 예. 방송 3사의 경우에는 출고 조사 전에 사전 조사 형태로 이제 전화 조사로 조사를 실시했었는데, 공교롭게도 하루 차이로 그 결과가 나타나서, 리얼미터와 방송 3사 모두 진선미 의원이 언급한 거에 해당이 되겠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겠는데요. 만약에 그때 그런 거짓 수사 발표가 없었다면은 당시 문재인 상승세가 지속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가정입니다만 격차가 근소하거나 역전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어디까지나 이제
현재로선 추론이라서 단언하기는 이제 어려운데요. 네. 조사 과정에서 이제 주말 효과도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다. 네. 가령 당시에 주말에는 문재인 후보가 또 강세를 보였던 패턴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데 다만 이제 그 개표 방송에서 네. 당선자 예측에 맞았던 조사 기관이 이제 저희 리얼미터하고 방송 3사 조사였기 때문에 네. 또 거기서 크로스오버가 발생한 만큼 네. 문제이긴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사실 뭐 이미 일어난 사실을 가정에서 다시 결과를 예측하기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여하튼 그런 추세가 있었던 건 분명하고 그런 추세의 결과를 뭐 조심스럽지만은 어느 정도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그 과학자들이 이제 이론을 정립할 때 여러 가지 가설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유력한 가설일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언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자, 최근 우후적 승격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NLL 관련 시비로 문재인 후보에서 박근혜 후보로 지지 후보를 바꾸는 경우, 뭐 국정원 직원 댓글에 정치 관련 내용이 없었다는 발표로 역시 문재인에게서 박근혜 후보로 지지 후보를 바꾼 경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결과치가 신빙성이 있는 건지, 또 있다면은 대선 승부에 실제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었을 거라 판단하시는지 전문가로서 한번 네. 고견을 말씀해 주시죠.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뭐 NLL 관련된 논란이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다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이게 유권자들이 표심이 사실 오래전부터 이제 결정이 된 유권자들도 이제 있지만 대선 직전까지 계속 고민하는 유권자들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스윙보터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스윙보터들의 경우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이제 이쪽 후보를 지지하다가 반대로 가는 경우, 또 그의 반대 경우가 이제 흔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NLL 이제 논란은 당시에 그 표심을 결정하는데 이른바 강화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지했던 후보를 더 지지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표창원 교수가 언급했던 강조했던 부분이 이제 그 경찰청장의 긴급 기자회견 논란이었고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최근에 말씀드린 것이 여론조사 기관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블랙박스 기간이 있습니다. 6일 동안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거는 선거에 좀 지나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어야 할 여론조사 기관들한테 나름 그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당시에 이제 뭐 국정원 논란이나 NLL 논란은 강화 효과로서 크게 당시 여론조사 결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진 않았었습니다. 다만 경찰청장의 발표는 당시 여론조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표창원 교수도 당시에 굉장히 크게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저도 그랬을 수 있다라는 이제 언급을 얼마 전에 이제 한 거죠. 네. 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민주당이 이길 싸움을 졌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민주당은 왜 이런 여론조사 실적치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는 건가요? 새누리당이 대선 불복하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이런 자료 내세우면서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승복한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대선 직후에는 오히려 이제 재개표 또 수검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개표 그래프가 로지스틱 곡선이다. 또 현실 세계에서는 뭐 이렇게 매끈한 곡선이 나올 수 없다. 뭐 이런 나름대로 이제 음모론에 가까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소탐대실 수 있는데요. 뭐 물론 그것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로 현실적인 문제가 좀 덮여진 측면이 있죠. 그래서 사실 당시에 이 경찰청장의 기자회견 직후에 좀 변화됐던 요동쳤던 그런 조사 지표를 갖고 오히려 야권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으면 조금 더 현실적인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투쟁 노선을 결정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뭐 수검표 논란이 더 큰 야권 지지층으로부터 큰 이슈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 경찰청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여론 지표가 요동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슈가 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상당수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투표율 70%만 넘으면 야권의 낙성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 투표율이 75%였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이유를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70%가 넘으면, 투표율이 넘으면, 문재인 후보한테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박근혜 후보가, 예상보다도 이제 큰 격차로 이제 앞서는 것으로, 득표율이 나타났는데, 이후에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의 TV 토론이 좀 다소 공격적이었었죠. 네. 그 부분이 이제 보수 표심에 결집을 줬다. 그래서 50대 유권자들이 상당히 높은 투표를 보였는데,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 이정희 후보의 공격적 토론 태도라는 응답이 31%, 여권 표심의 결집 현상의 이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네. 그게 이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또, 아까 이제 한국일보 조사 결과도 언급하셨지만, 초박빙 여론조사의 보도가 마지막에 몇 군데 나왔는데,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보수 표심이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줬다. 이게 한 27.8%로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나 아니면 뭐 사이비 종교, 신천지 논란, 네. 또 아이패드 컨닝 논란, 억대 고판 논란 이런 부분은 그 여권 표심의 결집 현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 효과를 더 줬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율은 높았지만 실제 박근혜 후보가 가장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이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공격적인 TV 토론 태도로 이제 나타났는데, 이것도 사실 뭐 사후에 저희가 조사한 거기 때문에 당시에 유권자들의 표심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어땠는지는 사실 좀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긴 합니다. 네. 결국은 보수의 표심을 더 자극한 면이 있다 이런 얘기 같네요. 자, 뭐 그건 그렇고요. 그건 다 지나간 얘기들이고 최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선거 부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 이런 것 보면은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든지 혹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면하고 있다든지 이런 건 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좀 알기 쉽게 얘기해 주시죠. 사실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위기 대응 능력이 지금 뭐 민주당이나 야권 전체보다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대선 모두 여권이 승리했던 어떤 측면 중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현실 정치와 거리두기 전략을 잘 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제3자가 전략을 잘 구사하고 있습니다. 가령 윤창중 대변인 성추문 사건 당시에도 홍보수석이 국민께도 사과했지만 대통령께도 사과했던 일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명박 정부도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현실 정책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떤 논란이 생겼을 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60% 전후한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은 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가 시작되면서 다소 이제 지지율이 하락한 측면도 있는데, NLL 논란 속에서도 새누리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측면이 있는데요. 정밀하게 보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못하고 있다, 이제 국정수행지를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데, 아주 못하고 있다는 아주 적극 비토층, 대략 15% 정도가 되는데,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 시위가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적극 비토층이 한 20, 30% 이상이 되고 소극적인 또 부정적 평가층도 한 20, 30%가 돼서 50% 이상이 부정적인 이제 평가층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층이 높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잘 안 알려진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촛불 시위 관련된 기사도 지상파나 아니면 이제 주요 언론에서 발견할 수 없는 기사이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현실 정치와 거리두기 전략 등등이 이제 개입되는 부분도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다소 NLL 이제 논란 속에서 좀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긴 했습니다. 이제 안철수 의원이 조금은 지지율이 빠지고 민주당이나 아니면 문재인 의원이 지지율이 좀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것도 조금 이제 주춤해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얼미터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지요? 보통 언제쯤이면 그런 조사가 시작됩니까?
리얼미터가 지금 뭐 일간 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여야 이제 차기 조사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왜 발표를 안 합니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임기가 시작된 지 이제 채 반년이 아직 안 됐죠. 이제 100일 지난 시점이 지난 5, 6월 정도였었고요. 지금 뭐 1년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 초라서 발표 안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시기에 레임덕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를 이제 논한다는 게 현 정부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그건 리얼미터 내부적인 상황인데 아직은 대외적인 공표를 안 하는 이유는 이제 그 보고서를 저희가 유료로 정치권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론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 기회에 지금 뭐 여권이나 야권에 유력한 위치를 점하는 인물이 누군지 뭐 대략이라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뭐 야권 주자들이 관심이 있을 텐데요. 그 안철수 의원하고 문재인 의원이 이제 1, 2위를 계속 다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 4월 24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뭐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서 높을 때는 30%를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NLL 논란이나 국정원 댓글 사건 논란에서 안철수 의원이 조금 그 이슈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22.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문재인 의원이 지난주 기준에서 8.8% 격차로 2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8%였는데요. 한 2주 전쯤, 1주 전쯤, 2주 전쯤에는 이보다 더 격차가 줄어서 오차범위 내로 줄어든 적도 있었습니다. 한참 NLL 논란이 뜨거울 때 그랬었고요. 이제 다만 최근에 문재인 의원이 한 발짝 물러서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약간 다시 벌어졌고요. 또 박원순 시장이 10%로 3위, 또 손학규 고문이 9%로 박원순 시장과 이제 3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와는 격차가 좀 크게 정동영 고문, 송영길 시장 등이 있고요. 여권에서는 김문수 지사가 8.8%로 1위고요. 또 바로 0.3% 격차로 김무성 의원이 바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양김이네요. 예, 김무성 의원도 이제 4.24 재보궐선거 이후에 1위로 치고 올라가기도 했고요. 지금 김문수 지사는 뭐 치열하게 1위 다툼하고 있고, 3위는 정몽준 의원 6.8%, 4위는 오세훈 전 시장 5.5%, 또 5위는 홍준표 지사로 4.3%였는데,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뭐 한때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기도 했었는데요. 또 진주 의료원 사태로 아쉽게도 지지율이 많이 빠져서 지금은 한 5위권으로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